저는 평생 버림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두고 떠났고, 회사는 저만 남겨뒀고, 친구들도 하나둘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선택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지만 78의 나이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선택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다르게 읽힐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 첫 번째 기억은 5살 무렵입니다.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던 기억. 그날 어머니는 저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셨습니다. 엄마 곧 올게. 착하게 있어.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저를 보살펴 주셨지만 저는 계속 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언제 엄마가 올까? 언제 나를 데리러 올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결국 1년이 지났습니다. 5살 아이에게 1년은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생각. 나는 버림받았구나. 7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엄마가 날 찾으러 왔구나. 이제 집으로 갈 수 있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데리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가방과 학용품을 가져오셨을 뿐이었습니다. 학교 잘 다녀. 엄마는 서울에서 일해야 해서 방학 때 보자. 그날 밤 저는 새 가방을 안고 울었습니다. 왜 나만 여기 남겨두는 걸까? 형은 엄마랑 함께 서울에 있는데 왜 나만? 외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도 힘든 거야. 너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7살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면 왜 데려가지 않는 거죠? 사랑한다면 왜 나만 여기 두고 가는 거죠?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 6년을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방학 때마다 서울로 올라가면 형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니도 반가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방학이 끝나면 저만 다시 시골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기차역에서 어머니와 헤어질 때마다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왜 나만 돌아가야 해? 왜 형은 여기 남고 나만 가야 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저는 드디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겠구나. 이제는 버림받지 않겠구나. 하지만 서울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셨습니다. 형은 고등학생이 되어 학원과 독서실을 오가며 바빴습니다. 저는 또 혼자였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저는 라면을 끓여 먹으며 숙제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빈집, 저녁을 먹고 나면 빈집, 주말에도 빈집. 그래도 가족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거잖아.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또다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형이 대학에 합격하면서 기숙사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형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더 많이 일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쯤 되니 익숙해지더군요. 아, 나는 항상 이렇게 혼자 남는구나. 대학 시절 저는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아리에도 가입하고 MT도 가고 술자리도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친절했습니다. 야, 같이 밥 먹자. 오늘 영화 보러 갈 건데 너도 올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약속을 잡을 때 제 이름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미안. 깜빡했어. 다음에는 꼭 부를게. 다음번에도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졸업사진을 찍을 때 저는 항상 맨 끝자리에 섰습니다. 아무도 제 옆에 서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리가 모자라면 제가 빠지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있어도 없는 사람, 불러도 오지 않아도 상관없는 사람. 졸업 후 친구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몇 번 시도해봤지만 답장은 점점 늦어졌고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 26에 입사한 회사에서 저는 30년을 일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저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동기들이 하나둘 이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도 저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는 어디 가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여기라도 있어야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정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진에서 항상 저는 한 발 늦었습니다. 저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가 먼저 과장이 되었고 제가 부장이 되었을 때 그 후배는 이미 이사였습니다. 김 부장, 자네는 참 묵묵하게 일하네. 그게 자네 장점이야.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점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걸, 특별하지 않다는 뜻이라는 걸. 구조조정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명예퇴직, 정리해고. 하지만 저는 항상 남았습니다. 회사가 날 필요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1년 전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사실은 부장님이 워낙 성실하게 일하셔서 차마 먼저 보내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속.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나는 필요해서 남은 게 아니었구나. 그냥 애매해서 남은 거였구나. 어머니는 제가 35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과 마주 앉았습니다. 형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동생, 그동안 고생 많았어. 형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얘기 많이 하셨어. 묵묵히 자기 일하는 게 기특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특하다. 그게 다였구나. 형은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혼자였습니다. 몇 번 소개팅을 했지만 번번이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40이 넘어서야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우리 사이는 그저 그랬습니다. 열정도 없었고 큰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사는 사람들.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볼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냥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병원에 가서 제 문제라는 걸 확인하는 게 역시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 낙인이 찍힐까봐. 형은 가끔 저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조카들이 뛰어노는 넓은 집에서 저는 소파 구석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삼촌, 우리랑 놀아줘요. 조카가 손을 잡아 끌었지만 저는 서툴렀습니다. 삼촌은 피곤하니까 나중에, 응. 형수님이 조카를 데려갔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 집에서도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55쯤 대학 동기 몇 명과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동창회를 한다기에 나갔습니다. 모두 변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럭저럭 사는 사람. 저는 그럭저럭 사는 사람 축에 속했습니다. 야, 김민수, 오랜만이다. 반가운 인사들. 하지만 술자리가 무르익을수록 저는 다시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요즘 뭐해? 가끔 누군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회사 다녀. 별일 없어? 아, 그래. 그리고 대화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2차, 3차를 가자고 할 때 저는 슬그머니 빠져나왔습니다. 먼저 갈게. 다음에 보자. 그래, 조심히 들어가. 다들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어디에도 깊게 들어가지 못할까? 그 후로도 몇 번 동창회가 있었지만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연락을 받아도 핑계를 대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회사 일이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가기 싫었습니다. 또 투명 인간이 되는 게 싫었습니다. 60이 넘어서는 아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차단한 겁니다. 어차피 나를 찾는 사람 없어. 이게 나아. 65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김 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꽃다발과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가벼운 거였구나. 집에 돌아와 기념패를 책장에 올려놨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짧은 인사. 응. 짧은 대답. 그게 다였습니다. 그 후 몇 년 저는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형은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동생, 잘 지내? 응, 잘 지내. 건강 챙겨. 그래, 형도. 짧은 통화. 깊은 대화는 없었습니다. 조카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명절에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70이 넘어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해서.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빈집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다 떠나는구나. 결국 나만 남는구나. 혼자 사는 지 2년째 되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요즘은 전화도 뜸했는데 편지라니.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형의 글씨체였습니다. 동생에게 오랜만에 편지를 쓴다.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며칠 전 엄마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일기장을 발견했어. 엄마가 쓰신 거야. 내가 읽어봐야 할 것 같아서 보낸다. 미안하다, 동생아. 나는 이걸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읽고 나서 전화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형이. 무슨 내용일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기장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았고 페이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78년 3월 2일. 오늘 민수를 외가에 맡겼다. 아이가 얼마나 울던지.
치맛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차마 뒤돌아볼 수가 없었다. 뒤돌아보면 데려오고 말 것 같아서. 하지만 데려올 수 없다. 지금은 큰아이 교육비를 벌어야 하고 이 좁은 새방에서 두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 그래도 민수가 제일 순하니까. 민수라면 잘 참아낼 거야. 미안하다, 민수야.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79년 7월 15일. 오늘 민수를 보러 갔다. 1년 만이다. 아이가 많이 컸다. 하지만 내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더라. 엄마 언제 와? 하고 묻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학용품을 사줬지만 아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을 텐데. 데려오고 싶다. 너무 데려오고 싶다.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야 한다. 민수가 나를 미워할까봐 무섭다. 눈물이 났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985년 2월 20일. 드디어 민수를 서울로 데려왔다. 아이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표정이 없다. 엄마, 나 또 돌려보내는 거 아니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아니야, 이제 계속 함께 살 거야. 하지만 아이는 믿지 않는 눈으로 나를 봤다. 내가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걸까? 1987년 9월 3일. 민수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 늦게 들어온 내가 미안해서 왜 기다리지 않았어? 라고 물었더니 엄마 바쁜 거 아니까 하고 대답하더라. 12살 아이가. 큰애는 그 나이 때 응석도 많이 부렸는데 민수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1995년 6월 10일. 큰애 대학 등록금 때문에 일을 더 늘렸다. 민수에게 미안하다. 고등학생인데 또 혼자 두고. 하지만 민수는 불평 한마디 없다. 엄마 괜찮아. 나 혼자도 잘해.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너무 슬프다. 혼자서도 잘하는 아이로 키운 게 맞는 걸까? 아니면 혼자여도 괜찮다고 믿게 만든 걸까? 책장을 넘기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2001년 11월 25일.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다.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축하한다고 했지만 내 마음 한편이 아렸다. 민수는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나한테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 아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알까?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법을 알까? 2008년 3월 14일. 요즘 몸이 안 좋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민수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큰애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민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아직 용기가 나지 않는다.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말, 내가 선택받았다는 말. 다음 페이지에 큰 글씨로 쓰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 일기를 읽을 날이 올까? 읽게 된다면 그건 아마 내가 떠난 후일 거야. 엄마는 너한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어. 너무 미안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하지만 꼭 알아줬으면 해. 엄마가 너를 외갓집에 맡긴 건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내가 제일 순했거든. 제일 강했거든. 혼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아이라고 믿었어. 그리고 내 형은 너와 달리 혼자 있으면 무너지는 아이였어. 누군가 옆에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 그래서 형을 곁에 두었어. 너는 멀리서도 잘 자랄 수 있다고 믿었어. 그건 너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를 더 신뢰했기 때문이야. 엄마는 내가 강하다는 걸 알았어. 엄마는 내가 견딜 수 있다는 걸 알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내가 항상 남은 건 내가 버림받아서가 아니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은 떠나도 되지만
너는 떠나면 안 되는 사람. 그게 내가 가진 힘이었어. 친구들도 사람들도 아마 너를 당연하게 여겼을 거야.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게 너한테는 외로웠겠지. 하지만 그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 민수야, 너는 버림받은 게 아니야. 너는 선택받은 거야. 가장 힘든 자리를 맡아도 될 만큼, 가장 오래 기다려도 될 만큼,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엄마가 미안해. 그걸 직접 말해주지 못해서. 사랑한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사랑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일기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특별한 아이다. 혼자서도 빛나는 아이. 민수만 믿을 수 있다. 민수라면 괜찮을 거야. 평생 제가 듣고 싶었던 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직접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미안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읽었어? 응.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도 알고 있었어? 아니,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일기장 보고.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나는 몰랐어. 엄마가 널 그렇게 신뢰하고 있었다는 걸. 형은 몰라도 돼. 아니야. 나도 알아야 해. 나는 엄마 곁에 있으면서도 몰랐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형과의 통화 후 며칠 뒤 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동생, 나한테도 줄 게 있어. 집에 한번 와줄래? 형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형은 저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이것 좀 봐.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상자. 이게 뭔데?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나온 거야.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랑 편지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통장과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김민수 명의.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1980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매달 조금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내 앞으로 모아둔 거야. 매달 조금씩.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하신 거야? 편지 봐.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 옆에 없어도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었어. 두 번째 봉투. 이 돈은 내가 힘들 때 쓰라고 모으는 거야. 하지만 내가 힘든 걸 내가 어떻게 알겠니? 그래서 그냥 모으고 있어. 세 번째 봉투. 너는 강한 아이니까 이 돈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그럼 그냥 내가 좋을 때 써. 행복할 때 써. 형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외갓집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모았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씩. 당시 엄마 월급이 얼마나 적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형이 꺼낸 또 다른 봉투. 안에는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외갓집에서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운동회 사진. 엄마가 외할머니한테 부탁해서 받은 거래. 매번 사진 뒷면에 어머니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수 6살. 많이 컸네. 엄마 보고 싶니? 민수 8살. 1등 했다고 들었어. 자랑스러워. 민수 10살. 이제 엄마 키만큼 컸구나. 집으로 돌아온 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일기, 형의 이야기. 모든 게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민수 부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 이전에 회사 인사팀에 있던 박영호입니다. 기억하세요? 아, 네.
기억합니다.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제가 이제 퇴직해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요. 부장님, 혹시 왜 구조조정 때마다 남으셨는지 아세요? 제가 애매해서 그런 거 아니었나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닙니다. 정반대였어요. 네. 부장님은 회사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장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김 부장만 있으면 회사가 안 무너진다고. 그게 무슨 구조 조정할 때마다 사장님이 명단에서 부장님 이름만은 절대 올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내보내도 김 부장은 끝까지 있어야 한다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승진이 늦으셨던 것도 사실은 부장님이 현장에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임원으로 올리면 관리직이 되니까 현장 일을 못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때는 회사 사정상.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회사, 그리고 문득 대학 시절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 최진호. 그 친구도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SNS를 검색했습니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우야, 나 민수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니?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민수야, 오랜만이다. 나 잘 지내. 너는? 응, 나도. 그런데 하나 물어봐도 돼? 우리 왜 연락 끊긴 거야?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한테 자격지심이 있었어. 무슨 자격지심? 너는 항상 너무 든든했거든. 너무 강해 보였어. 나는 힘들 때마다 너한테 기댔는데 너는 항상 괜찮아 보였어. 그래서 부담스러웠어. 나는 계속 받기만 하는 것 같고 너한테 뭘 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멀어진 거야. 나는 내가 날 귀찮아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너무 고마워서 부담스러웠던 거야. 바보같이. 미안하다, 민수야. 채팅을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진호가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너 기억나? 내가 군대 갔을 때 매주 편지 보내줬잖아. 응. 그거 알아? 나 그 편지들 아직도 다 가지고 있어. 힘들 때마다 꺼내 읽어. 진짜? 응. 너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어. 곁에 없어도 힘이 되는 사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든든해 보여서 제가 먼저 거리를 두었던 겁니다. 아내 생각도 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던 아내. 아내도 혹시 제가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제가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꺼내서 기억나는 모든 순간들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관점으로 5살 외갓집에 맡겨짐. 5살 엄마가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아이. 초등학교 6년 혼자 자람. 초등학교 6년 스스로 강해짐. 중학교 빈집에서 혼자 밥 먹음. 중학교 독립심을 배움. 대학 친구들이 떠남. 대학 친구들에게 든든한 사람으로 기억됨. 회사 30년 마지막까지 남음. 회사 30년 가장 신뢰받는 사람. 아내와의 담담한 결혼. 아내가 기댈 수 있었던 든든한 사람. 모든 장면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나는 평생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선택받았던 거더라. 형은 엄마 곁에 있어야 했어. 형은 그게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동생아,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엄마가 우리 각자에게 맞는 걸 준 거였어.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나는 몰랐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형이 미안할 일 없어. 형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 기대를 받으며 사는 게. 그래. 맞아. 나는 항상 부담스러웠어. 엄마가 나한테 기대는 게 실망시킬까봐 무서웠어.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형과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 우리 이제 자주 보자. 그래. 밥 먹으러 와. 형수도 보고 싶어 할 거야. 응. 거울을 봤습니다. 78배 얼굴. 주름 가득한 얼굴.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견뎌낸 시간이구나. 이 눈빛이 내가 쌓아온 강인함이구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생 입었던 평범한 옷들. 이 옷들이 내가 선택한 소박함이구나. 화려할 필요 없었던 나의 단단함이구나. 책장에 꽂힌 회사 기념패를 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무겁고도 값진 시간이었구나.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살았지만 그게 우리만의 방식이었구나. 서로에게 든든한 사람으로 남았구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아파트, 화려하지 않은 가구들. 하지만 이제는 이 공간이 소중했습니다. 내가 혼자서도 지켜온 공간. 내가 선택한 삶. 다음 날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자원봉사 신청을 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봉사하시고 싶으세요? 책 정리요. 묵묵히 할 수 있는 일. 좋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시면 됩니다. 첫 봉사날 책을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맞는 사람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 도서관 사서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책 정리를 정말 꼼꼼하게 하시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도서관이 굴러갑니다. 그 말이 이제는 달리 들렸습니다. 비하가 아니라 인정.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 저녁에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 조카들도 보고. 그래, 갈게. 주말 형의 집에 갔습니다. 조카들이 반겼습니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그래, 컸네. 많이 컸어. 조카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삼촌, 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 저 회사에서 자꾸 힘든 일만 맡겨요. 왜 저한테만 이러는 걸까요? 저는 조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말이야. 네, 너를 믿기 때문이야. 힘든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건 널 신뢰한다는 뜻이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삼촌도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 이제야 알았지만 조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선택받은 거예요? 그렇지. 조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든든했던 인생.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신뢰받았던 인생. 버림받았다고 믿었지만 선택받았던 인생. 78, 이제야 알았다.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혼자 남겨졌던 게 아니라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어서 선택받았던 것이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78배 나이에 제 인생을 다시 읽었습니다. 평생을 피해자로 살았지만 사실은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럴지 모릅니다. 항상 마지막에 남는 사람, 항상 힘든 일을 맡는 사람, 항상 혼자인 것 같은 사람. 하지만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십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건 선택받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겨졌다고 느끼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신뢰받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건 강하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78배 깨달았지만 당신은 지금 깨달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선으로. 그러면 보일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당신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음악이 부드럽게 커짐. 제 어머니는 일기장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민수야, 너는 버림받은 게 아니야. 선택받은 거야. 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겁니다. 가장 힘든 일을 맡아도 될 만큼, 가장 오래 기다려도 될 만큼,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 부디 당신 자신을 피해자로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당신은 전사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도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일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응원합니다.